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이번에는 판사 출신이시고 조국혁신당의 법률특보 맡고 계신 김형현 변호사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재명 후보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리고 설마 당연히 상고기각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시켜버렸고 어쩌면 이게 다시 재판부로 왔다가 파기 재판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막 시나리오가 돌기도 했었는데 지금 전직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원 내부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드러내고 별별 이제 상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선고 국면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든 상고 기각을 하든 그건 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떤 판결을 하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식적인 상식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은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사건의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을 일반 하급법원에 맡기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접견을 가서 조국 전 대표한테도 하도 궁금해하시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 거죠. 조국 대표가 이 재판도 궁금해하시는군요. 안에서. 밖에 돌아가는 걸 다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형사법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제일 먼저 전화해서 취재한 분이 조국 대표였어요. 그 서울대에 계실 때. 근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서보학 교수님한테 이번에 전화를 했네. 그런데 이게 전합체 판결이 난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대법원장과 아홉난장이라는 그 9명의 대법관들이 조희대와 아홉난장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만하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판 권력이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국민 주권은 안중에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서보학 교수님 인터뷰하고 나서 여러 형사법 관련된 교수님들, 학자들 이제 쭉 취재를 했는데 근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결국 돌아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재판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결정도 조희대가 하는 거예요. 왜? 대법원장이니까. 제가 그때 정말 땅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결국 사법부의 12명의 대법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공직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쓰려고 보면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망동이 있고 또 윤석열 씨의 그 계엄도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남김없이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껏 쓰려다가. 그런데 그러니까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면 반드시 타인의 자유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력을 남김없이 사용하려고 하면 다른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것이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판사님 오시면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판사의 시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뭐 전국 법관회의 열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그만두게 해라부터 아니다. 이거 탄핵으로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법 역사에서 이것은 조이대 사법 파동이다. 인혁당 사건에 버금가는 사법 살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저는 타의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것보다 네. 스스로 결단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조이대 본인이 스스로. 전화합체 판결을 이끌고 그런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러한 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는 있어요. 오만에 비롯한 착각 왜 그 중앙지방법원의 김족 부장판사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오만이 과대망상에 그 기반한 착각을 일으켰다. 맞습니다. 예. 과대망상이거든요. 예. 그 과대망상을 본인이 저지를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결국은 과대망상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네. 그리고 저는 하급심의 판사들이 이 정도의 연사를 동원해서 대법원장을 비난을 하면 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대법원장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게시판에 글이 진짜 드글드글하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노행남 부산 동부지법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이런 거.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입니까? 예, 이런 얘기들. 전국 법관 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 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 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 공개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하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재판입니까? 절대 다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기괴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김주옥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서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사들도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창피하죠. 제가 그 판사에 있었다면 지금 읽어주신 그 내용 이상으로 저도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009년에 신영철 대법관이 그 촛불 집회와 관련된 집시법 위반 사건에 관해서 뭐 배당 몰아주기하고 사건 처리 암시하고 그런 대가로 대법관이 된 것에 대해서 붕괴를 해가지고 물러나라고. 그런데 사법 역사상 하급 판사가 대법관을 향해서 물러나라고 한 게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 이후로 없었고요. 지금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금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소리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야? 이런 얘기를 하급 판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착각에 무슨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일선 판사들한테 듣고 있는 판인데 그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한들 국민이 수용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게 최종 판결이니까 제도적으로 수용을 불복을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누가 그 마음속으로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소원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재판 소원 이런 상태라면 대법원이 이 지경이라면 재판 소원 해야죠. 그렇죠. 헌법 소원 하듯이 재판 소원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금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에서는 뭐 재판 소원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막 일이 핑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너 차례 있었어요. 그 취소한 전례는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헌이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위헌적으로 선언을 해서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사가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대법원 판결을 급기야 취소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심제를 하자는 거냐? 그거 거짓말 뻥입니다. 그거는. 아, 국민의힘 뻥이에요? 거짓말. 대륙법계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이 재판 소환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그리고 이 헌법재판 제도 자체를 우리가 독일 법계를 모방을 해가지고 그렇죠, 수입한 나라입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님 독일에 있답니다. 세계 최초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거 꼼꼼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은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 이 검찰만 좀 어떻게 손을 보면 그러면 좀 우리 사법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법원 개혁도 이거 당장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대법관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네? 그 말씀하신 독일도 프랑스도 독일 연방법원은 뭐 판사가 몇 명이더라? 320명. 독일도 몇백 명 됩니다. 네, 독일이 320명이고 프랑스가 120명.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4명. 그렇죠. 왜 이렇게 작아요? 그렇게 된 데는 대법원이 지금까지는 인원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이 맨날 일 많아서 상고법원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일은 난리. 많아도 인원수 늘리면 우리의 권위가 낮아진다. 기득권 우리끼리 딱 이렇게 14명이 나눠 먹어야지 이거 140명 되면은 이거 큰일 나. 이거예요?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최근 우리 천대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들어보면 대법원은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까지는 늘려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명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좀 짜요. 많이 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수 늘리면 뭐 반대하고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막 100명으로 줄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근데 어차피 대법관 수는 법률에서 정하는 거라서 늘려보고 그게 부족하면 또 늘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팍팍 늘릴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회의원 수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갖고 있는 어떤 특혜 이런 것들을 평범한 직장인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 개혁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재판소원을 도입하느냐, 그다음에 대법관 수를 30몇 명으로 늘리느냐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개혁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보다 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개혁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뭔가요? 지금의 법원 판사들의 구성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어떤 상류층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로스쿨을 나와서 5년 동안의 법적 경력을 쌓은 후에 법관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간의 변호사 생활에서 얻어지는 그 수입을 뿌리치고 마다하고 법관이라는 그 보수가 변호사 보수의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보수를 받고 법관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집안의 재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독특한 나는 법관 아니면 안 돼라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재력이 튼튼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후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 법관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법관으로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재판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사실관계를 법률에 적용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인정 자체가 그 사람의 철학과 경험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 편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법관들이. 그럴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재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진짜 본질적인 우리 법원의 보수화의 이제 본질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우선은 법관의 처우를 지금의 처우보다 대폭,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 보수 체계에 벗어나서 대폭 늘린다. 그래야지 그 변호사 수입을 포기하고도 법관으로 갈 사람들이 생긴다.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 그 돈 없는 사람들이. 대신에 그렇게 법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대신에 법관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그 징계 사유에 해임이 빠져 있습니다. 최고의 징계가 정직밖에 없는데 해임도 시킬 수 있게 하고. 법관들. 그다음에
그 법관들에게 어떤 법관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받게 하느냐면 네. 압수수색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교육, 직접 당하게 하는 교육,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 그 어떤 삶의 현장과 관련돼서 경험을 본인들이 그 어떤 경제적 토대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뭐 중국처럼 하방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예. 법조윤리. 예. 무엇보다도 법조윤리를 매년 받게 해서 예. 항상 머릿속에 법조윤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제가 보기에 이 법조윤리는 김장하 선생님하고 문형배 전 재판관이 두 분이 맡아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맡아주시면 그러면 좀 이분들이 채점해야 됩니다. 예. 그 법관을 하려면 문형배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라. 법조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초빙해다가 이야기도 듣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청렴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청렴한 사람이 없고 그냥 돈 앞에 전부 다 똑같이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법관의 이제 분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관들이 어떠냐면은 사기죄보다 절도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사기를 벌이는 그 사기 범죄보다 10,000원을 훔친 절도죄를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원래 이제 법관 끝난 다음에 정관예우가 더 심각한 거여서 사실 정관예우 금지 법안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예우 금지하는 법안도 만들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타락한 사회예요. 대한민국이 특히 고위공직자 높을수록 타락이 강도가 셉니다.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건희 씨 보십시오. 덮어놓고 그냥 다이아 목걸이 받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소한 청렴하지가 않다. 공직사회가. 그러니까 이탈리아식으로 다시 마니뿔리떼 운동을 하든지 깨끗한 손 운동을 하든지 진짜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평범한 시민들이 이게 진짜 높은 사람일수록 청렴결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53분이어서 어찌됐든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입니다. 관련해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지금 질문지도 직접 쓰셨다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렇죠. 검찰이 원래 문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또 변호사기도 하시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소된 사건이요. 아직 공소장을 받아본 단계에 있고요.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기록으로 낼 것이 저희가 예상하기에 수만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 복사하는 게 이제 5월, 6월까지 기록 복사 기간이 있고 기록 복사가 다 끝나야 이제 공판 준비기를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도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변호인인 김영현 변호사님이 가십니까? 공판 준비기일은 변호인들만 출석하고요. 그 공판 준비기일이 끝난 다음에 공판기일이 열리면 잡히면. 다 출석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이요? 이건 전형적인 모욕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나가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가 이런 검찰의 태도예요? 저는 그게 읽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한창 중이던 3월 달에 검찰이 느닷없이 소환장을 보냅니다. 3월 14일에 3월 7일에 한 번 1차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2차로 3월 14일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왜 그 시기에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 소환장을 발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3월 14일 날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서 전화를 했죠.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검찰에 전화를 직접 하신 거죠. 그 소환장을 그렇게 느닷없이 보내는 게 그게 예의에 맞는 거냐.
그리고 수사 비례의 원칙상 서면 조사로 충분히 가능하면 서면 조사를 선행하라는 하고. 것이 예. 관련 그 형사 그 절차에 예.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데 예. 서면 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 검사가. 생각지도 않은 서면 조사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들은 빨리 2차 소환 조사를 하는 신용을 하다가 예. 안 나오면 제 느낌으로는 바로 기소할 테스트였었어요. 3월 달에. 3월에. 예. 그래서 서면 조사서를 보내라. 그랬더니 이틀 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틀 후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 상부까지 다 보고하고 이제 결제 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네. 간단한 서면 조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일주일 안에 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단한 서면 조사 말고 아주 복잡한 서면 조사로 보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웬만하면 서면 조사로 소환 조사를 가름하고 싶다. 그러니 상세한 걸 보내라. 예. 그랬더니 하루하고도 한 이틀이 돼서 이제 밤 11시 반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답서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검사가. 열어보니까는 정말 127문항의 아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보내왔더라고요. 127문항. 예. 그걸 보내왔길래 저는 그걸 받아본 순간 보내오면서 이거를 6일 내에 답변서를 내라고 6일 내에 하더라고요. 그 시간 이제 3월 26일이었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니 이렇게 많은 그것도 7년 전의 일인데 그것도 정말 광범위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 황당한 질문 어떤 게 있었습니까? 황당한 질문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자 진술이 아무런 진술이 없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소설을 써가지고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질문이. 그래서 3월 26일 날에 못 끝냈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끝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3월 31일까지 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 날에 제가 다시 전화해서 끝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된다. 이게 당신들이 묻는 질문을 보니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 가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대통령 기록관 방문하고 어쩌고 하려면 4월 말까지는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제가 대통령 기록물의 그 대리인으로서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가가지고 뭐 보고 뭐가 4월 22일 날에도 가서 열람을 하고 그러던 중인데 이제 4월 24일 날에 전격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거 참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저건 아닌데 3월 26일 날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재판 선거법 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네. 아니 뭐 너무 엮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상. 날짜가 기괴하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 쓰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거 받지도 않고 답변서 받지도 않고 그냥 벼락 기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 4월 1일 날에 검사가 전화해서는 그 우리가 4월 말까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7일까지 내십시오. 우리는 4월 말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4월 7일까지 안 내면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미 통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폭력이네. 이제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셨어요. 그래서 문답기원 연장 신청서라는 서면을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쫙 정리해가지고 또 내셨어요. 검찰이 제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검찰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4일 날 기소를 해버렸다. 자 이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첫 출석길이 언제가 돼? 글쎄 그 공판 준비기를 거쳐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가을 무렵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 무렵에 빨라야 가을 무렵에 이제 재판 출석. 근데 이게 재판이 잡히긴 했는데 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할 수가 없죠. 공소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공소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근데 이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위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게 왜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황당한 이야기죠. 네, 그게. 장인이 받으면 뇌물이 장인이 받은 게 없는데 그 논리는 일단 그 장인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처음에는 이제 원래 제3자가 받은 것을 공무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지금 기소한 거예요. 단순 뇌물죄로. 원래는 제3자 뇌물죄로 그렇죠. 기소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못 해요. 못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이 사유 취업으로 받은 월급하고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과의 사이에 대가 관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직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 했거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하고 그 대가로 사위를 취직해서 월급을 받도록 했다. 요게 떨어져야 되는데. 요게 떨어져야지 이제 그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보니까 없네? 중진공 이사장 임명한 시점이 한참 앞이에요. 그 사위가 취업한 그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대가 관계가 있다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등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뭘로 돌렸냐면은 그 사위가 받은 월급은 장인이 받은 월급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단순 뇌물죄로 기소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게 그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경제 공동체론을 들고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위 집안하고 대통령 집안하고는 경제적으로 일체 관계다. 무슨 캥거루 새끼도 아니고 사위 부부가 일체 관계라서 사위가 받은 것은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경제 공동체론이에요. 그거에 기해서 대통령 집안, 뭐 이모부까지 탈탈 텁니다. 재산 관계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무슨 출판 계약 관계를 한 출판사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딸이 대통령 퇴임 후에 딸이 임차한 집을 중개한 중개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도 부동산집 그다음에 사위가 요 타이스타즈에서 근무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사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탈탈 털어서 경제 공동체론인지 여부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정말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해요.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경제 공동체론이 아니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수사를 다 한 끝에. 그래놓고는 경제 공동체론 수사한다면서 턴 자료를 가지고 문다에 별건 기소해가지고 벌써 1심 판결 받았잖아요. 에어비앤비. 그게 별건 수사에서 털려서 나온 거예요. 별건 수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고.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또 뭐 별건 수사를 하고 또 온갖 별건 수사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경제 공동체론도 안 되니까 최후로 남은 게 뭐냐면 이 사위 부부하고 대통령이 공범 관계다. 그래서 사위가 받은 건 공범 사이의 이익 분배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를 뇌물죄를 한 개로 엮은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언제 들고 나오냐면 4월 달에 들고 나왔어요. 4월 달부터. 지난달에. 그러니까 기소 직전에야 그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그 논리를.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검찰이요, 진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몰이성이에요. 몰이성적 태도고, 하여간 내가 죽이겠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이재명도 날리고 문재인도 날리고, 하여간 소위 얘기하는 민주 진영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비리 부패 사범으로 날리겠어라고 친윤 검찰 이 나서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행태가 우리가 아까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 행태랑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김없이 사용하는 행태거든요. 검찰의 이런 행태는 사실 범죄 행위입니다. 별건 수사 자체가 범죄 행위예요. 직권남용죄거든요. 직권남용. 그리고 이 별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어진 파편적인 정보 중에 대통령에게
모욕적으로 될 수 있는 네. 그런 그 단편적인 사실들을 언론에 흘립니다. 네. 흘려서 망신 주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그렇죠. 그 논두렁 예, 시계와 시계. 같은 행태를 이 사건에서 똑같이 저질러 가지고 예. 45개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다 그런 언론 플레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피사실 공표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따질 수가 없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 가을 무렵에 이제 재판 출석을 하시게 되겠지만 지금 그 전직 대통령이어서 윤석열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출석하게 하고 이례적으로 인정신문도 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시죠? 고개 끄덕끄덕. 그리고 자리도 저 뒷자리에 배치를 해주고 이런 식의 특혜를 줬어요. 일찍이 볼 수 없는 대우죠. 네. 전직 대통령들 여태까지 재판 많이 받았지만 처음입니다. 그런 재판은 처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혜택을 바라지 않고요. 그 원칙대로 전례대로 네. 재판받기를 희망합니다. 전례대로 재판받기를. 예. 예. 참 대한민국이 참 그 윤석열 내란 수괴로 인해서 너무나 퇴행을 했는데 기어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최민희 의원 표현에 따르면 욕보이게 됐다. 예. 그렇게 됐죠. 심우정을 빨리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적기에 탄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욕보이게 됐다. 그거 너무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어떤 지금 마음이세요? 문 대통령님은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이런 불법 수사를 남김없이 자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떡하겠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이제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민적 관심이 큰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줘야 된다. 본인이 이게 저 증거가 돼가지고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증거가 되시겠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고발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대통령 이름으로 공수처에 이 수사한 검사 이창수를 비롯해서 검사들을 다 전주지검 검사들 싹 다 고발을 하신 거죠. 피고발인이 지금 문재인.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고발인이 문재인이고 피고발은 이창수, 그렇습니다. 박영진을 비롯한 그 전주지검의 검사들입니다. 하여튼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종종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국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최근에 다녀오셨어요? 최근에는 못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그리워하고 있다고 대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